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초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변에 부동산 주식으로 돈 벌었던 분들은 많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켜드리고자 과거의 비슷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2021년의 자산 폭락 신호와 이 위기에도 망하지 않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용어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이전에 영상을 제작해 놨는데요. 위에 화면 뜨시죠? 여기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보여드렸었어요. 이때 양적 완화하면서 2009년 주가는 확 끌어올렸죠. 근데 실물 경제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2014년이에요. 6년 동안이나 실물 경제는 죽어났었습니다. 중산층은 실물 경제가 회복되어야 먹고 사는데 주식을 많이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2009년부터 부자가 됐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확 벌어진 거죠.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 이때 주가는 완전 박살이 났죠. 그리고 2020년 양적 완화 후에 비슷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종이돈의 문제점은 원하는 대로 발행량이 조정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을 막 찍어내요. 코로나19 때도 미국에서 달러를 진짜 엄청 막 찍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풀어서 무조건 금리를 이렇게 확 끌어내려요.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낮아질 거고, 그럼 대출 금리도 낮아지겠죠. 자, 이때 그럼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짓고 설비도 늘리겠죠. 그럼 기업이 고용을 늘리겠고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가게도 금리도 싸졌으니 돈 빌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이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중앙은행은 연 2%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이 좋다고 평가해요. 이번 코로나 상황은 어땠죠? 돈 풀린 것을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써야 되는데 개인들의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 상승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예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2002년에서 2003년에 가계부채 때문에 카드 대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계부채가 30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2021년 가계부채 얼마게요? 가계부채 1700조 원이에요. 진짜 엄청난 숫자죠.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면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더 일어나요. 기업들이 투자를 더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은행은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꾸 금리 인상의 신호인 테이퍼링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2.5%로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2%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이때 이분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대한민국 자산을 샀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자산인 부동산, 주식, 채권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금리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가버릴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흔들 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높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었는데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시 주가 폭락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테이퍼링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과거보다 신중해졌어요.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을 논의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조차 논의한대요. 엄청나게 신중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된통되어서 그래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양적 완화로 풀린 4조 5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5,195조 원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명언을 남겼어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과 함께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3월에서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계속 공급을 했는데 이때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줄이는 과정 없이 2010년 4월에 돈 계속 공급했던 거를 그냥 바로 딱 멈춰버렸어요. 2010년 5월에 그리스가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빠지죠. 약 13% 정도 빠졌어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6월까지 2차로 또 돈을 막 푸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요. 근데 2011년 6월에 이때도 테이퍼링 없이 그냥 바로 스탑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 8월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막 다 흔들렸어요. 이때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5%의 완전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2012년 9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고용시장 회복 강화를 위해서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2013년 5월 23일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요. 이때는 한 번에 스탑 안 하고 돈을 조금씩 줄이는 작업을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2013년 5월의 상황 차트로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양적 완화하면서 돈 공급했던 거를 조금씩 줄이겠다는 테이퍼링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를 올리려고 하네?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신흥국의 자산 다 팔고 달러 자산으로 가자 이러면서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약 12%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 발언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뒤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지 미국 차트를 보면서 한 번에 싹 정리해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장 경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양적 완화를 3에서 4년 정도 진행을 했죠. 테이퍼링의 언급이나 시그널이 있은 다음에 10에서 20% 정도의 단기간의 급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시장은 천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있고 실제 고용지표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 금리 인상을 천천히 진행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초반에는 경계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증시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다시 증시가 초급락한 건데요. 그러면서 다시 또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죠. 지금은 다시 슬슬 테이퍼링 언급하고 있고요.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 금리 인상도 진행을 할 거예요. 시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미국 금리 인상은 빨라도 2023년 이후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언급이 있어서 지수가 단기간 급락할 때는 저점 주식 매수로 대응하고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시장이 하락해도 10에서 30% 수준의 급락이 있을 것은 언제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금 비중 확보를 통해서 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모아나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뭔가요?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은 좋을 수는 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성장주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리가 올랐을 때 기업의 재무구조를 잘 봐야 해요. 재무구조가 튼실하지 않은 기업이나 부채가 많다면 금리 상승 시 툭 건들면 그냥 툭 쓰러져 버려요. 재무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재무구조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서서히 오르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보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될 때는 기업의 주가도 함께 상승해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이익이 500% 증가한대요. 근데 금리는 1%밖에 인상을 안 한대요. 이때 주가 폭락할까요? 아니죠. 그 기업의 성장이 많이 나와주면 주가는 금리 상관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주변 국가들이 쥐어뜯고 싸우고 난리치면 일시적으로 폭락할 순 있어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권을 두고 중앙은행 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서서히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죠.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 카드부터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할 때는 무조건 금리를 확 끌어내려요. 그러다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했고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금리 좀 건드려야 하는데 해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과거보다 신중해졌어요. 왜? 과거에 된통 대인 기억이 있다 보니 함부로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튼튼하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해도 괜찮은데 주변 신흥 국가들이 죽어나가면 미국이 어디다 물건 갖다 팔 데도 없고 같이 안 좋아져요. 미국은 이번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때 테이퍼링 언급할 것 같고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인상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도 놀라지 말고 저점 매수 대응을 해야 되고 이때 부채가 심각하게 많은 기업들은 휘청할 수 있으니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알아봐서 매수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